지금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미국인들이 서울을 안 갑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부산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발 미국에 알리지 마.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자. 부산 밀면 영상에 달린 한 댓글이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음식 하나를 두고 미국인들끼리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숨기려 할수록 갈망은 더 커지는 법. 이 댓글 하나가 무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부산으로 불러들였어요. 2021년 50만 명에 불과했던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은 2025년 3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년 만에 7배라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 성장. 이제 미국 유명 유튜버들은 이 현상을 아예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 스킵. 서울? 그냥 건너뛰어 부산으로 직행이야. 도대체 지금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미국에 알리지 마.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자. 유튜브 댓글 하나가 저를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헤이스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석 여행기자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도쿄의 뒷골목에서 100년 된 장인의 손을 취재했고 바르셀로나 고딕 지구에서 플라멩코 무용수의 눈물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에서 500년 된 상인 가문의 이야기를 지면에 올렸습니다. 세계 50여 개 도시를 다녔지만 한국은 언제나 제 취재 목록의 아랫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K-팝, 드라마, 치킨. 흥미롭긴 하지만 굳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깊게 들여다볼 만한 곳인가 하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뉴욕의 한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끝낸 뒤 소파에 늘어져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띄운 영상 하나. 제목은 단순했어요. 미국인이 부산 밀면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썸네일 속 청년이 차갑고 붉은 면 한 그릇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재생을 눌렀죠. 영상 속 그는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말을 잃고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려봤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이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제발 미국에 알리지 마.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음식 하나에 이런 반응이라니.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알고리즘은 부산 영상을 밀어 올렸습니다. 해운대 카페 영상, 자갈치 시장 영상, 그리고 어느 미국인 여행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왜 나는 서울을 건너뛰고 부산으로 갔는가? 조회수 230만. 저는 그제야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어요.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2021년 50만 명이 2025년에는 370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4년 만에 7배 이상. 단순한 유행이라기엔 너무 가파른 곡선이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름까지 붙어 있었어요. 서울 스킵.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을 건너뛰고 곧장 부산행 버스에 오르는 여행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편집장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요즘 미국인들이 부산에 미쳤다는데 가서 뭔지 알아봐. 솔직히 말하면 탐탁지 않았습니다. K-팝 팬들이 몰려드는 해변, 도시 기사를 수석 기자인 제가 써야 한다는 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죠. 그래도 짐을 쌌습니다. 기자란 결국 편집장의 촉을 믿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고속버스에 오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으려 했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차창밖,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거든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어도 양쪽 도시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을 내려서며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처음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크다. 생각보다 훨씬 크다. 빌딩들이 산을 배경으로 층층이 솟아 있었고
항구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며 그 사이를 가르는 교량 위로 차들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무게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터미널에 내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한번 두고 보자. 탐탁지 않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 어딘가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요.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해운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딩이 나오고 또 빌딩이 나오고 고가도로 아래로 시장이 펼쳐지고 그 옆으로 다시 아파트 단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아닌 제2의 도시가 이 정도 규모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제2도시들,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와 견조도 밀리지 않을 밀도였습니다. 기사를 쓰러 온 사람이 취재 첫날부터 도시 규모에 압도당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부산은 그걸 해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성이 예상 밖이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서는 유럽 억양의 커플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걸었고 오른쪽에서는 동남아시아 어딘가에서 온 듯한 여행자들이 셀카를 찍었으며 카페 테라스에는 영어로 통화하는 미국인 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한국인지 아니면 세계 어딘가의 국제 휴양지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카페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제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바르셀로나 보른 지구에서 봤던 감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달랐어요. 건물 한 면을 통유리로 낸 카페 안으로 바다가 그대로 들어왔고 테라스에 앉으면 해운대 해변이 액자처럼 펼쳐졌습니다. 청수동의 갤러리 감성에 바다를 얹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성수동이 바다를 만났다. 그러다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줄이 아니었어요. 카페 입구부터 골목 모퉁이를 돌아 한참 이어지는 줄인데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기대에 찬 표정으로 수다를 떨거나 옆에 서 있던 미국인 여성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 카페가 뭐가 특별한 건가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그것도 모르냐 맨 표정이었습니다. BTS 지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바로 이 해변 도시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이 줄 앞에 세운다는 것. K-팝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음악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시의 골목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문화라는 걸 그 줄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어요.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그게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줄을 바라봤습니다. 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이 골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청년이 세계를 움직였기 때문에 카페를 나와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관광객을 위한 세련된 카페 대신 오래되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골목은 좁았지만 어딘가 냄새가 달랐어요. 음식 냄새. 기름지고 구수하고 뜨거운 냄새가 골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끌리듯 들어간 건 허름한 현지인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 메뉴에 사진도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먹고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건 뽀얀 국물에 하얀 쌀밥이 곁들여진 한 그릇이었어요. 돼지국밥. 나중에 알게 된 이름입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진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입안을 채웠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냥 온도가 뜨거운 게 아니라 오랫동안 끓여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뜨거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땀이 조금 났습니다. 이 도시엔 뭔가 더 있다. 해변에 세련된 카페도, BTS 지민 아버지의 카페 앞 긴 줄도, 그 어떤 것보다 이 한 그릇이 저에게 더 강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부산은 제가 예상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표면 아래 뭔가 두텁고 단단한 것이 있는 도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밀면 골목을 찾아가기로 한 건 순전히 그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조용히 먹자. 뉴욕 소파에서 피식 웃고 넘겼던 그 문장이 부산에 와서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에 이미 한 번 흔들린 터였으니까요. 음식 하나에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면 직접 가봐야 한다는 게 기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숙소에서 검색해 찾아낸 밀면 골목은 해운대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오래된 간판들이 줄지어선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곳이 아니었어요. 현지인들이 오래전부터 드나들던 그냥 동네 식당 골목이었습니다. 들어간 가게는 좁고 오래됐습니다. 테이블 4개, 벽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메뉴판이 전부였어요. 주인 할머니는 제가 들어서자 말없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외국인이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밀면 한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문했습니다. 나온 것은 예상보다 단순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차가운 육수에 잠긴 면, 위에 얹힌 계란 반쪽과 오이 몇 조각, 그리고 붉은 양념장. 냉면과 비슷해 보였지만 면의 색깔이 달랐어요. 좀 더 노랗고 두꺼웠습니다. 첫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차가운데 육수가 묵직했고 면은 생각보다 훨씬 쫄깃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그 뒤에 은근한 고소함이 따라왔어요. 정확히 어떤 맛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음식과도 딱 떨어지게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릇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두 번째 그릇을 시키고 있는 제 손이 보였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두 번째 그릇이 나왔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보다 육수의 깊이가 느껴졌고 면을 씹는 감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뭔가에 서서히 눈이 적응되듯 혀도 이 맛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냄새가 왔습니다. 고소하고 묵직한 냄새. 돌아보니 중년 남자 손님이 커다란 만두 한 판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왕만두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만두가 접시 위에 6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에 고정됐습니다. 남자가 슬쩍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만두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주인 할머니에게 그것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뜨거운 육즙이 터져나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두툼한 피 안에 고기와 두부와 채소가 꽉 차 있었고 간이 깊었습니다. 밀면의 차가운 육수와 뜨거운 만두를 번갈아 먹는 조합이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차갑고 뜨겁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한 테이블 위에서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만두 한 판을 다 비웠습니다. 밀면도 결국 세 그릇이 됐어요.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 기댔을 때 주인 할머니가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받으며 웃었더니 할머니도 웃었어요. 통역도 공통 언어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냐고.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번역 앱이 또박또박 문장을 뱉어냈어요.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만든 거예요. 냉면 해 먹고 싶은데 메밀이 없으니까 미군들이 준 밀가루로 만든 거죠. 그게 밀면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쟁, 피난, 밀가루 한 포대,
고향의 냉면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실향민의 손. 이 차갑고 쫄깃한 면 한 그릇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부산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 인맨 재료로 만들어낸 음식. 그것이 7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 미국인들이 우리끼리만 먹자고 댓글을 달며 지켜내려는 맛이 된 겁니다. 취재 노트를 펼쳐 뭔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만에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역사다. 자갈치 시장에 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여행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도시의 진짜 얼굴은 해가 뜨기 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없고 조명이 없고 꾸밈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갈치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고 짰습니다.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가 골목 어기부터 밀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불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냄새는 살아있는 냄새거든요. 죽은 도시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좌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 아주머니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조개를 고르고 낙지를 정리하고 말 한마디 없이도 손만 보면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해왔는지가 보였어요. 수십 년이 쌓인 손놀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연세가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었고 손마디가 굵었지만 생선 다듬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좌판 위에는 이름도 모르는 생선들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그것들을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능숙하게 다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할머니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수십 년의 새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멎은 뒤 아무것도 없던 이 항구 도시에서 이분의 어머니도 아마 이렇게 좌판을 깔았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배불리기 위해서 그 손에서 이 손으로 새벽이 이어져 온 거겠죠.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찍는 것보다 그냥 눈에 담는 게 맞는 순간이었어요. 자갈치 시장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포동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자 골목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생선 냄새가 서서히 기름 냄새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빼곡해졌어요. 그리고 국제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어딜 봐도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꼬치, 종이컵, 비닐봉지. 걸으면서 먹고, 먹으면서 구경하고, 구경하면서 또 줄을 서는 풍경이었습니다. 줄이 가장 긴 곳부터 찾아갔습니다. 떡볶이였어요. 시뻘건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 10명 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었고 그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웠어요. 그런데 그 매운맛 뒤에 단맛이 따라왔고 그 뒤에 또 뭔가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겹겹이 맛이 쌓여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옆 노점에서는 비빔당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칼국수, 또 그 옆엔 기름에 지글거리는 호떡. 좁은 골목 안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있다는 게 처음엔 그냥 시장의 풍경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내력을 알고 나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제시장은 원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이 짐을 싸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가지 못한 물건들이 이 자리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됐어요. 해방의 혼란 속에서 생겨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쏟아졌고 이 시장은 그들의 생존 거점이 됐어요. 미군 구호 물자가 풀렸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쪽 끝 항구 도시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이 골목에서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끓고 있는 떡볶이 냄비가 그 시절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쟁 후 가난한 시절, 비싼 소고기 대신 어묵을 넣고 고추장에 버무려 팔던 음식, 귀한 쌀 대신 밀가루로 만든 당면을 비벼 팔던 음식, 찬바람 부는 골목에서 호떡 하나로 배를 채우던 사람들의 음식, 그것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 음식이 된 겁니다. 저는 호떡을 하나 샀습니다. 뜨거웠어요. 입안에서 흑설탕이 녹아 퍼졌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이 단순한 맛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왔을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은 화려해서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골목 하나하나에는 버텨온 사람들의 시간이 녹아 있었고 그 시간이 쌓여 맛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는 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진하고 묵직한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제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만 노동자와 피난민이 함께 버텨온 도시다. 국제시장을 나온 뒤 딱히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여행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취재는 계획 없이 걷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들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일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부산의 골목은 그런 걸음에 잘 맞는 도시였어요. 꺾어 들어갈수록 새로운 골목이 나왔고 그 골목마다 다른 냄새와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증명사진과 가족사진 샘플들이 놓여 있었고 출입문 옆 벽면에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테리어겠거니 하고 지나치려다 사진 속 풍경이 눈에 걸렸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뒤덮은 것이 나무가 아니라 집이었어요. 판잣집들이었습니다. 산 중턱부터 꼭대기까지 다닥다닥.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처럼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허술한 것들이었어요. 널빤지를 대충 세워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이나 함석을 얹은 것들. 골목은 좁다 못해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좁은 골목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저는 한참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금 제가 서 있는 부산 골목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 벽에 흑백 사진과 번갈아 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 안쪽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말없이 옆에 서서 같이 바라봤어요. 번역 앱을 켜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지금 어디쯤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가락으로 멀리 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천천히 말했어요. 저기요. 전쟁 때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평지는 이미 꽉 찼으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다시 흑백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서. 전쟁이 밀어낸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 끝 이 항구 도시까지 흘러내려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들이 오른 곳이 저 산이었습니다. 판잣집 한 칸이 전 재산이었고 그 좁은 골목이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어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그의 가나의 1인당 소득이 208달러였고 콩고가 154달러, 캄보디아가 107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도 낮은 숫자였어요. 국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변변한 자원도 없었으며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는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봤습니다. 원조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조선소에서 세계 바다를 채울 배를 만들고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오르는 나라.
1953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500배 넘게 불어난 나라.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한 나라.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통계로, 기사의 배경 정보로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67달러짜리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는 오늘 흑백 사진 한 장으로 봤습니다. 맨발로 판잣집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이들, 밀가루 포대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던 여인들, 아무것도 없는 항구 도시 산비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전 세계인을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내린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그냥 예쁜 야경이 아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버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 산이 어딘지 매일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번역 앱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사진관에서 본 흑백 사진 속 산비탈 마을, 그곳이 지금도 남아있냐고. 기사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이요? 있죠. 거기 가시게요? 감천 문화마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택시가 산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시내 넓은 도로가 좁아지고 건물들이 낮아지고 골목이 구불구불해졌어요. 그리고 커브를 하나 돌았을 때 갑자기 시야가 열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산 전체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흑백 사진 속 판잣집들이 아니었어요. 파스텔 톤의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층층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지중해 어느 해안마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중남미의 알록달록한 언덕마을 같기도 했지만 어느 쪽과도 정확히 같지는 않았어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안은 미로였습니다. 계단이 나오면 올라가고 골목이 꺾이면 따라가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 수 없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미로 속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벽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좁은 골목 한켠에 조형물이 놓여 있었으며 작은 갤러리와 카페가 빈집을 고쳐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 외국인들이 가득했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으며 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걷다 보니 벽화와 조형물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들의 배치였어요. 산비탈에 지어진 집들인데 앞집이 뒷집의 시야를 막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내 집을 짓되 뒷집의 햇빛과 전망을 빼앗지 않겠다는 배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갈 곳 없어 산에 올라온 피난민들이 서로의 처지를 알면서 지어낸 배치였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을 리 없어요. 건축가가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이 어떤 통계나 수치보다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배려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마을 안쪽 작은 안내판 앞에 멈췄습니다. 번역 앱으로 내용을 읽었어요. 1955년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갈 곳 없어 이 산비탈을 개간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잣집 천여 가구가 들어섰고 오랫동안 부산에서도 잊힌 동네였다고. 그러다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벽에 그림을 그리고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골목에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마을이 그렇게 되살아났어요. 지금 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저는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마을 아래로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더 멀리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컨테이너선이 항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51년 흑백 사진 속 그 산비탈에서 지금 세계인이 카메라를 들고 줄을 서는 마을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낡은 산업도시들이 문화를 입혀 되살아난 사례들이죠. 저는 그런 도시들을 여럿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루르 지방, 영국의 맨체스터, 스페인의 빌바오. 그 도시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도시재생의 선례는 유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산비탈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도시재생은 쇠락한 산업도시를 되살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천 문화마을은 달랐어요. 전쟁의 상처가 가장 깊은 곳, 피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산비탈이 예술과 사람의 힘으로 되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예술로 꼽힌 이야기. 이건 유럽 어디에도 없는 절이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한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사셨을 것 같은 분이었어요. 흰 머리, 굽은 허리.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원역앱도 켜지 않은 채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이 마을을 지켜온 시간이, 이 파스텔빛 골목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에. 화려한 조명도 대규모 개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을 입구로 내려오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의 교과서를 쓴 건 유럽이 아니라 이 산비탈이었다. 감천 문화마을을 내려온 날 오후, 저는 해운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같은 카페들, 같은 해변, 같은 외국인 무리.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달랐어요. 첫날에는 그냥 세련된 관광지로 보였던 이 풍경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이 도시가 어떤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난 뒤였으니까요.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하기 전 검색해뒀던 통계를 다시 꺼냈어요.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2021년 50만 명, 2025년 370만 명. 그때는 그냥 숫자로 봤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 기사의 근거가 될 수치.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 숫자가 단순한 관광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밀면 골목의 할머니, 자갈치 시장의 새벽, 국제시장의 떡볶이 맨비, 감천 문화마을의 파스텔 골목. 그 모든 것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년 만에 7배.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진짜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한국말인데 어딘가 미국식 리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저는 번역 앱을 켜서 실례를 무릅쓰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포냐고.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LA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은 LA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에 돌아오셔서 어떠셨냐고. 남자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산 보시고 우셨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사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관에서 집 나르는 일 하셨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였다고. 자식들 미국 보내려고 그렇게 일하셨던 거고요. 근데 지금 부산을 보시니까 이렇게 됐구나 싶으셨던 거겠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미국 안 가도 됐을 텐데. 굳이 미국 안 가도 됐을 텐데.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느려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살던 곳을 떠난 결단. 낯선 나라에서 버텨온 수십 년. 그리고 고향이 이렇게 변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놀라움. 기쁨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살던 부산과 지금이 얼마나 다르냐고. 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산은 그냥 일하는 도시였대요.
항구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관광 같은 건 없었죠. 외국인은 미국 말고는 본 적도 없으셨다고. 근데 지금은 저 카페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잖아요. 아버지가 그 줄 보시면서 한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카페 앞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의 골목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겠죠. 자신이 서 있는 이 골목이 한때 전쟁 피난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자리였다는 것을, 자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 도시를 일궈온 사람들의 시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370만 명이 부산으로 오는 이유가 해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세련된 카페 때문만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 진하고 단단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버텨온 사람들의 시간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눈물과 땀과 생존이 켜켜이 쌓인 가장 한국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를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기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처음 떠올렸던 제목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이 도시를 담기에 너무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감은 사흘 뒤였지만 오늘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보낸 시간들이 가라앉기 전에 아직 생생한 채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지금까지 적어둔 메모들을 처음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밀면 세 그릇, 왕만두 한 판, 자갈치 아짐에 굵은 손마디, 국제시장 떡볶이 냄비에 보글거리는 소리, 흑백 사진 속 맨발의 아이들, 감천 문화마을 계단에서 내려다본 부산항, 그리고 LA에서 온 교포 남자의 목소리. 굳이 미국 안 가도 됐을 텐데. 노트북 화면에 제목을 먼저 쳤습니다. 기사를 쓸 때 제목부터 쓰는 건 제 오랜 습관이에요. 제목이 정해지면 글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첫 번째 제목, 부산, The Alternative to Seoul. 부산, 서울의 대안.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미국인들이 서울 대신 부산을 찾는다는 트렌드. 그게 이 기사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 도시를 서울의 그림자로 설명하는 제목이었어요. 지웠습니다. 두 번째 제목, Korea's Hidden City. 한국의 숨겨진 도시. 다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해외에 덜 알려진 도시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부산은 숨겨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숨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몰랐던 겁니다. 세계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70만 명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웠습니다.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 항구의 조명, 그리고 저 멀리 산비탈을 따라 켜진 작은 불빛들.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낮에 걸었던 그 파스텔빛 골목이 밤에는 저렇게 작은 불빛들로 산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은 그냥 켜진 게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갈 곳 없어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었고, 뒷집에 햇빛을 가리지 않으려 계단식으로 집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텨온 시간 위에 저 불빛이 있었어요. 울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의 냉면 맛을 잊지 못한 실향민이 있었고, 메밀 대신 밀가루를 택한 손이 있었고, 그 맛을 대를 이어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떡볶이도, 자갈치의 새벽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버텨서, 일궈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역집 7달러짜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제 숫자로가 아니라 몸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치학자들은 압축 성장이라고 부르고, 역사학자들은 전후 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그 기적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할머니의 굵은 손마디였고,
국제시장 골목에서 새벽부터 냄비에 불을 지피던 사람들이었으며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뒷집 햇빛을 생각하며 집을 올린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땅 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쳤습니다. Earned Beauty. 읽어낸 아름다움.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부산의 아름다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해변이 예뻐서, 카페가 세련돼서, K-팝 스타의 고향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서 버티고 또 버텨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지금 세계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썼어요. 쓰다 보니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시사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독자들에게 쓰는 문장이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쓰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산의 새벽을 지킨 분들께, 산비탈에 집을 올린 분들께, 밀가루 한 포대로 고향의 맛을 지켜낸 분들께, 당신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버텨온 그 시간이 지금 세계를 이 도시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읽어낸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의 감천문화마을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꺼지지 않고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커스는 부산을 떠나며 기사 제목을 3번 바꿨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대한, 다음엔 숨겨진 도시, 그리고 마지막엔 단 2단어로 정했죠. Earned Beauty. 읽어낸 아름다움.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부산의 밀면도, 감천 문화마을의 파스텔 골목도, 자갈치 아지매의 손맛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버텨서, 일궈서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 세계 370만 명을 부산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말없이 버텨온 분들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이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 분, 혹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던 분,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